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 중에 공공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보더라도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 중에 바로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공부조 이렇게 공공부조란에서 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바로 이런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한다. 그래서 문장은 길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정책과 정책론과 법제론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의 흐름이 웰페어에서 워크페어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위 일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웰페어 관점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존성 심화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과정에 등장했던 도덕성 해이, 의존성 심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그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웰페어가 워크페어로 바꿔가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연계복지한 것은 결국에 웰페어에서 워크페어로 바꿔가는 이 흐름사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 세부 내용까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면서 세부 내용까지 볼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우리가 사회보장의 문제점으로서는 사회보장 의존성 심화나 도덕적 해이도 있지만 빈곤의 함정이나 실업의 함정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그것이 통째로서 우리는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공공부조 너무나 소위 그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국가의 선의의 개입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기 삼아서 아예 소위 빈곤 탈출을 노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기대고 살려는 의존성 심화를 당연한 권리 행사처럼 이렇게 아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빈곤의 함정이나 실업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근로연계복지의 제도가 되겠고 또 그러면 근로장려금 제도가 되겠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빈곤의 함정이란 말 나와 있죠. 사회복지가 오히려 근로요인을 저하시킨다. 빈곤 탈출을 가지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근로요인을 저하시킨다. 말하자면 빈곤의 함정은 도덕적 해이 또는 의존성 심화 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곤의 함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똑같은 개념에서 시작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도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돕는 수준의 상한선은 자립자활을 하려는 사람의 최저선보다는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 개정구빈법, 1834년 개정구빈법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곤의 함정이란 이런 용어의 활용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같은 개념에 시작된다. 또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극복시키기 위해 빈곤의 함정을 극복시키기 위해 김정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제도가 있고 말하자면 사실 EITC라고 하는 것은 earned income, earned면 일해서 번 돈이니까 근로소득이죠. 거기다 붙이는 세금 earned income tax, 그래서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를 낼 수도 없을 만큼 소위 수입이 적다면, 보수가 적다면 적어도 세금을 낼 만큼은 그 부족한 보수액을 채워주는 것을 크레디트 해서 EITC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보통 이 EITC를 적용하는 우리의 현실 사회보장 정책을 근로소득세, 자녀소득세, 맞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EITC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여기 나와 있지요. 장려금으로 EITC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뭐냐? 해서 근자에 좀 출제된 적이 좀 오래되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종래에는 극빈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 종교인도 영세 사업자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구라는 거죠. 가구. 그래서 극빈 근로자 가구를 우리는 1795년 영국의 스피렌랜드법에 보면 스피렌랜드법의 대상은 빈민도 아니고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도 아닌 현직 근로자인데 그 보수가 너무 작은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과 같은 개념으로 혼자 자립자를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너무 작아서 세금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버는 사람에게 그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 제도의 기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스피렌랜드법이었다. 그것을 활용한 것이 근로장려금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은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디트에서 EITC와 같은 것이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건데 오히려 여기는 소득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거꾸로 된 세금 제도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NIT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도 영세 사영업자도 그 대상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로장려금은 상한선 330만 원까지. 어쨌든 또 제도는 끈이 바뀌기 때문에 액수를 암기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2024년도, 2025년도로 본다면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자녀장려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사회부장적 의미를 본다면 여기는 사회안전망이 2층에서 3층으로 확충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를 보다 강하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액수까지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반기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 제도도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제도도 생겼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에 이렇게 된 그 계산 방법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극빈 근로자 가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가구, 또 혹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단독 가구는 아직까지는 165만 원, 혹벌이 가구, 맞으면 단독은 165만 원, 혹벌이 가구는 1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도 있게 되는데 그것을 자녀장려금이라 하고 18세 미만 자녀 한 사람당 상한선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극빈 근로자 지원 제도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고 하고 법적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EITC 근로소득 보전세제나 또는 부의 소득세, 거꾸로 된 소득세 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신청 자격은 모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극빈 신청 자격은 극빈 근로자 가구입니다. 굳이 한자를 쓰는 것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극빈 근로자, 패밀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정책 또는 법령 한다면 영국의 1795년 스피렌랜드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임금 보조와 같은 기원으로서 의미를 갖는 스피렌랜드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두 가지. 옛날에는 소위 부양가족 조건도 있으지만 이제는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만 본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일 때, 혹벌이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그리고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그보다 더 많게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소득 요건 해주시고, 다음에 재산 요건은 부부 합산 전 가족, 가구원 모두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에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를 차감한다. 이런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만 가지고 고려한다. 부양가족 조건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의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분 정책 분석을 본다면, 자, 이제 정책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책의 대상은 누구예요? 극빈 근로자 가구. 우리가 정책 분석,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당. 극빈 근로자 가구로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한 종교인, 영세한 자영업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한다? 무엇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되 어떻게 지급한다?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부부 합산 총소득을 가지고 해서 차등 있게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급여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무엇을 재원으로 한다? 공공재원인, 조세. 세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운영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누가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정책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연계원 소득지원제도이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영세사업자도 포함해서, 종교인 또는 영세사업자도 포함해서 지급된다라는 것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8세 분만에 부양자녀가 있으면 부양자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근거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또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 행사는 우리는 그레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신청주의라고 하죠.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달은 국세청에서 맡고 성격은 EITC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EITC.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의소득세, NIT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공부조의 특징. 앞에서 우리가 사회보험을 할 적에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문제가 출제되던,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문제가 출제되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스에 있는, 앞 시간에 박스에 있는 공공부조와의 비교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돼요. 주체가 돼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이죠. 공공이 주체입니다. 다음에 재원은 공공재원으로 조달, 공공재원이 조세로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기여 급부가 지급된다. 기여가 없어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산조사, 신청이나 요구. 이 때문에 공공부조는 신청을 첫 출발로 하고, 그리고 자산조사를 함으로써 자산조사에 통과하면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자산조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수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은 신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로 시작되죠. 보험료를 내면서부터 조건이 갖춰지면서 나중에 법정 요건 구비로, 그래서 기여, 그 다음에 법정 요건 구비로 수혜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다. 또 뭐 공적인 거다, 무기여다 다 설명된 거지요. 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한 말이지만 여긴 실제로는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계층의 주 대상자. 이 말은 뭐야? 자산조사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실질적인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원칙적 대상 범위는 보편주의. 전 국민 어느 누구나 하물며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강의를 받고 있는 여러분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극빈층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만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규제적 특징이 있다, 이런 말들. 그래서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 왜냐하면 자산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간섭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자산조사, 여기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이 의미를 잘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유에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공공부조화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자유 침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만 읽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자,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를 교재를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부조의 개요는 주체, 객체, 그리고 목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항에 보면은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객체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객체로 하여, 목적은 두 개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법률로서는 처음에는 우리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근거법은 1944년 조선 구호령으로 시작되죠. 조선 구호령으로. 그리고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그리고 1999년에 생활보호법이 뭘로 바꿔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는 그냥 국기법이라고 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현재 우리의 오늘날 공공부조의 근거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대로 개요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첫 번째 국가 책임의 원칙. 공공부조는 공공인데 국가 책임. 이때 국가는 넓은 의미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입니다.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빈곤층을 위한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의 원칙. 그런가 하면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그리고 자립 지원의 원칙. 어찌 보면 지금 화살표를 걷지만 앞에 있는 이 4가지에서 기본 개념에서 그대로 기본 원칙의 4가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 차등이 없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자, 이렇게 6가지를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이 과정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보신다면, 자, 여기 보면 판서국가는 참 차례가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만약에 판서 차례로 한다면 국가 책임의 원리,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와 자립 조장의 원리, 그리고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이렇게 6가지를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로 통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 나와 있지만 그중에 주로 많이 출제됐던 것이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근로, 능력뿐만 아니라 소위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고도 부족하다면 국가가 나서 돕는다 하는 것이 바로 공공부조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실시상의 원칙이라고 했죠. 기본 원칙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물어야 젖을 준다라는 관점으로 소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청주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또는 지정학적 장애로 인하여 너무 격지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 우리가 IT 산업이지만 IT라고 하는 컴퓨터를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설사 어느 집에나 다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다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직권 신청도 같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능력심사, 급여 기준과 정도의 원칙인데 생활능력심사는 소위 여기서 자산조사를 말하죠. 자산조사. 다시 말해서 적격 여부 심사죠.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여부에서 통과를 하면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음에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결국에 사실은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실질적인 자산조사가 되겠어요. 자산조사. 정말 도움을 받아야,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얼만큼 필요한지까지를 알아보는 것.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가 아닙니다. 공공부조는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이 필요한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거택보를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부조의 기본 전제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어서도 신청 직권이 있어서도 자산조사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그 자산조사를 우리가 여기 한 목차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 알겠지만 결국에 여기에 보면은 급여의 적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그 행정적 절차를 우리가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조사는 아무에게나 아무거나 양의 제한도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때문에 국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개인의 욕구를 자세히 규명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보충적 성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많은 행정비용. 그야말로 적격 여부 심사라고 하는 자산조사를 마치 자선조직협회 우회방문원이 직접 개별 방문조사를 통해서 소위 실태생계비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시간, 노력, 비용을 드는 경비가 되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산조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스티그마도 발생될 수 있다. 자존감도 상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문제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빈곤, 가난이란 뭘까?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서 빈곤이란 문제를, 빈곤이란 뭘까가 참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빈곤.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도 있고 상대적 빈곤도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여러 가지. 절대적 빈곤은 여기 절대적 빈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개념만 봅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보통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어느 만큼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인지 그건 객관성을 잡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연구들이 있다 보시고. 자, 여기 보면 특히 부스의 연구를 했지만 라운트리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라운트리는 요것이 빈민조사를 수행했었는데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눴어요. 1차 빈곤과 2차 빈곤. 1차 빈곤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여기 보면 피복, 음식, 연료, 거처.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음식은 식, 그다음에 연료와 거처는 주,
가장 기본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식주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정도를 1차 빈곤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보통 이게 어찌 보면 절대 빈곤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2차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만 쓰지 않는다면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정도. 도저히 의식주에 관련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의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의식주는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를 2차 빈곤이라고 했던 것이 요쿠시 빈민조사를 했던 라운트리가 되겠다. 라운트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계층, 여기 보면 하위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을 정한 것인데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을 쓰고 있지만 여기는 평균 소득이라고 적었지만 우리는 기준 중위 소득.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보다 낮을 때, 그것도 급여 후 종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빈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서 급여 후 종류별로 상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 생계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2%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는 40%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는 48% 미만인 경우, 교육급여는 50% 미만인 경우를 빈곤으로 규정을 해서 그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소득이라고 제기는 적었지만 우리의 법령상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급여 후 종류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관적 빈곤은 각자죠, 각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할 적에 해서 신빈곤, 주관적 빈곤 이건 다 새로운 용어인데 주관적 빈곤에서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여기 오죠. 주관적 빈곤이라는 각자가 빈곤으로 간주하는 수준에서 나는 가난해, 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관적 빈곤 좋고 신빈곤은 우리가 앞에서 정책의 개요 쪽에서 봤습니다. 신빈곤. 옛날의 빈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곤이 옛날의 구빈곤이라면 오늘날에 새로이 등장한 신빈곤, 사회보장 기본법의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신빈곤은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 강조 또는 부각되기 시작한 빈곤인데 요즘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없다고 빈곤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본곤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집도, 절도, 직장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근데 요즘에는 집도, 절도, 차도, 배운 것도 다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신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줄쳤던 것과 똑같은 문장이죠. 중산층이 극격에 분감해서 등장한 신조어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하 빈곤층이 아니면서도 그 윗단계의 생활 수준에 속함으로써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수준을 신빈곤으로 규정할 때 바로 이렇게 신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산층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용어가 신빈곤. 다 있는데 꿈만 없는 거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부자라는 꿈은커녕 내가 정말 빚이나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절망적인 꿈 밖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것을 신빈곤이라고 한다. 해서 신빈곤의 개념 종류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종류를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빈곤 측정은 절대적 빈곤 측정과 상대적 빈곤 측정과 주관적 빈곤 측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절대적 빈곤 측정에는 실태 생계비 방식,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특히 별표할 것은 전물량 방식.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물량 방식. 이 바로 이 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태 생계 절대적 빈곤 측정 방식에는 실태 생계비 방식은 여러분들이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에 직접 개별 방문조사
우리가 실태 생계비 방식으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해 놓고 개개의 필수품 목록에 비용의 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그러면서 그 미만을 빈곤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전물량 방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마켓 바스켓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켓 바스켓 방식 또는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인 마켓 바스켓을 장착하고 거기에 대한 총합으로 지출의 총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고 그 미만을 빈곤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전물량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 또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 방식과는 달리 기초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을 작성하고 그 비용의 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고 그 미만을 빈곤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반물량 방식. 이것은 유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되면 최소한의 식품 목록과 연결 개수를 이용하여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 미만을 빈곤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반물량 방식, 유엔 방식, 일명 오샨시키가 만들어졌다 해서 여기 아래 나와 있군요. 어떤 오샨시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물량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엔겔버치 좋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 계측 방식에는 가계지출 방식, 승수상대빈곤 방식, 유사상대빈곤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바로 유사상대빈곤 방식을 씁니다. 유사상대빈곤 방식. 보통 타운센트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타운센트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 부족의 개념보다는 통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빈곤으로 간주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전체 사회의 평균 소득을 일정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있죠. 우리는 전체 사회의 기본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기준 중위소득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적어본 것처럼 급여 종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되는 그 미만의 사람을 빈곤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유사상대빈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것도 나와 있죠. 어떤 우리나라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사용하는 비율을 법제론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숙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에는 나이된 방식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빈곤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라이덴 방식이 있다. 그건 라이덴 방식, 여론 합의 방식도 있지만 그냥 보통 라이덴 방식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평등도 측정이 되겠어요. 불평등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노렌치 곡선이나 진위 개수나 5분위 분배율이나 10분위 분배율로 알아봅니다. 먼저 노렌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노렌치 곡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위 노렌치 곡선의 기본 전제는 전 국민의 소득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릴 적에 정사각형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서 정사각형의 그래프를 이쪽에서 정사각형의 그림으로 소득의 차례대로 소득을 쭉 가로에 넣고 그리고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누적적 비율을 세로에 넣고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인구수를 또 가로로 넣고 해서 소득과 가구의 누적 비율을 가지고 정사각형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노렌치 곡선이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 국민의 국민소득이 동일하다. 그러면 인구 누적 비율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누적 비율은 10%가 될 것이고 인구 누적 비율 50%가 차지하는 소득의 총합은 역시 전체 소득의 50%가 될 거예요. 완전 평등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45도의 대각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완전 평등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제트 45는 1이거든요. 뭐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거겠지만 이렇게 그에 비해서 밑으로 처진 곡선은 이 A를 불평등 면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렌지 곡선은 그 불평등 면적이라고는 밑으로 처진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 사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노렌지 곡선을 수치의 개념으로 변환시킨 것이 진위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위 개수, 그래서 노렌지 곡선을 수치화한 건데 노렌지 곡선, 이 진위 개수는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분의 밑으로 처진 불평등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범위는 0에서 1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 때문에 크면 클수록 마치 노렌지 곡선처럼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수치가 크면 클수록 정확히 한다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 사유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진위 개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인데 5분위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차례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하위 20%, 상위 20%의 소득 비율을 여기 보면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합을 하위 20% 소득의 합으로 나눈 것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위 50%, 노렌지 곡선이나 진위 개수처럼 전 국민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상위 20% 소득의 합이나 하위 20% 소득 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는 1에서 만약에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고 하위 20%는 하나도 없다면 분모가 제로라면 이것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무한대. 그러면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 사유임을 말한다. 그러면 노렌지 곡선이나 진위 개수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 사유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10분위 분배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하는데 여기는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의 합을 상위 거꾸로 20% 소득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의 합으로. 만약에 노렌지 곡선, 진위 개수처럼 전 국민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 범위는 하위 40%는 상위 20%의 합을 가져온다면 2가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위 40%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다면 분자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에 범위는 0에서 2의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은 앞에 있는 노렌지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과는 달리 크면 클수록 평등한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도 측정에는 노렌지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 크면 클수록 불평등 사유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 크면 클수록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 사유를 의미한다고 분석되는 이런 불평등도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부조의 개요를 이 정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봤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5대 사회보험 프로그램부터 강론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